한국어는 정말 완벽한 번역은 불가능해요.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는 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를 강타한 케이엔츠의 인기와 함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 열풍입니다. 오징어 게임, 하얼빈, 한강 작가의 부커상 수상작 등이 연이어 세계적 주목을 받으면서 번역가들 사이에서 한국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최고의 문학 번역가는 최근 한국어는 번역가의 최후의 도전이라고 선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8개 국어에 능통하다는 그녀가 한국어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언어라고 극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문학 번역가 키아라 슈미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어에 대한 남다른 재능이 있었죠. 언어학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5살 때부터 영어와 프랑스어를 자연스럽게 접했고, 이탈리아에 살았던 어머니 덕분에 이탈리아어도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환학생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각각 1년씩 지내며 두 나라의 언어도 습득했죠. 대학에서는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면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배웠어요. 특히 한자 문화권 언어들의 깊이 있는 표현력에 반해서 대학원에서도 동아시아 언어를 연구했답니다.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는데, 사실 저에게 언어 학습은 늘 즐거운 모험이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마다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사고방식을 발견하는 게 정말 재밌었죠. 몇 해 전 겨울, 저는 베를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일본 소설 번역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독일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아시아 문학 전문 번역가였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번역하느라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는데 잠시 쉬어가려 넷플릭스를 켰어요. 그때 추천 목록에 뜬 한국 드라마 도깨비가 제 인생을 바꿨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휴식 삼아 한 화를 보려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첫 화부터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자막으로 읽히는 대사가 뭔가 부족해 보였거든요. 번역가의 직업병일까요? 저는 자꾸만 자막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깨비 신부라는 말이 독일어로는 그저 고블린스 브라이드로만 번역되어 있었는데 분명 원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란 직감이 왔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자막을 켜보았어요. 한글을 읽을 줄도 모르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제 귀에 들어온 한국어의 리듬감은 충격적이었어요. 쿵쾅쿵쾅, 두근두근. 의성어와 의태어의 완벽한 조화가 만들어내는 음악 같은 언어였죠. 특히 도깨비 신부라는 말에 담긴 뉘앙스는 자막으로는 전혀 전달되지 않는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루키의 원고를 잠시 미뤄두고 인터넷에서 한국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거예요. 한국어에는 제가 알던 어떤 언어와도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요.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수많은 호칭어, 그리고 특히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일주일 후, 저는 집 근처 한국문화원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배우는 것부터가 도전이었죠. 동그라미, 세로줄, 가로줄이 모여 글자가 된다니 처음 보는 한글이 마치 퍼즐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글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 문자체계에 반해버렸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구조는 제가 아는 어떤 문자보다도 논리적이면서도 아름다웠거든요. 문화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며 새로 배운 단어들을 노트에 적었어요. 빨간색을 표현하는 단어가 빨갛다, 벌겋다, 불그스름하다 등 수십 가지나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 혼란스러움이란,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저는 묘한 즐거움을 느꼈죠.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3개월 후, 저는 대학원에서 배웠던 언어학 이론들이 한국어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문법 이론도 우리 엄마와 저희 어머님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호칭어 하나에도 그 사회의 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 저를 매혹시켰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된 시를 읽어보았어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었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 라는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독일어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이 감정의 농도, 이별의 쓸쓸함과 결연한 의지가 공존하는 이 묘한 순간. 그때 저는 결심했죠. 제가 평생 해야 할 일을 찾았다고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한국어 시를 한 편씩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찾은 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보는 방식이었던 것 같다고요. 한국어는 제게 그런 의미였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한국 문학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마주하게 된 진짜 도전은 상상을 초월했답니다. 아,
특히 제가 처음 맡았던 그 작품 번역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네요. 2020년 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한 중견 출판사에서 신예 작가의 단편집을 번역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죠. 제가 한국어를 배운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출판사 측에서는 제가 다른 아시아 문학들을 성공적으로 번역한 경력을 높이 샀다더군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어요. 8개 국어를 다루는 번역가인데 뭐 얼마나 어려울까 싶었죠. 하지만 원고를 받아든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답니다. 서울의 봄날은 언제나 찰나였다. 이 한 줄에서 저는 한국어만의 독특한 시간관념을 발견했어요. 찰나라는 단어는 단순히 순간이라고 번역하면 그 안에 담긴 불교적 세계관과 덧없음에 대한 동양적 정서가 사라져버리거든요. 더구나 이 문장에는 한국의 봄이라는 계절에 대한 특별한 감성도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 원어민 조교를 찾아갔어요.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민지 씨였죠. 그녀는 베를린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독일어와 한국어의 문법 구조를 비교 연구하는 주제였어요. 민지 씨는 제가 고민하던 문장을 보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환한 미소와 함께 말하더군요. 아, 이건 그냥 봄이 짧다는 뜻이에요. 민지 씨는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조교를 넘어서 저희 든든한 문화적 조언자가 되어주었어요. 그녀는 늘 언어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하곤 했죠. 특히 한국어를 설명할 때면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답니다.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은 한국계 독일인 2세 토마스였어요. 그는 베를린의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열정적이었죠. 토마스는 자신도 한국어와 씨름하며 정체성을 고민했던 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는데 제가 한국어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들과 만나며 저는 제가 너무 깊게만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같은 문장이 이렇게 다른 해석의 층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정말 큰 시련은 그 다음이었답니다. 주인공이 회사에 출근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대화 하나하나가 저에겐 수수께끼였어요. 김 대리님, 이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이런 직함들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가 첫 번째 난관이었죠. 독일에서는 직위로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더구나 님이라는 호칭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회사 문화에서 호칭은 단순한 부르는 말이 아니라 관계의 위계와 친밀도를 동시에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사장님을 그냥 다이렉터로 번역 그 안에 담긴 존경과 거리감이 모두 사라진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독일어 번역본에 작은 각주를 달기로 한 거죠. 한국의 회사 문화와 호칭 체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넣었답니다. 출판사에서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지만 이게 오히려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이었어요. 주인공이 오랜만에 만난 선배와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아, 시원하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맵고 뜨거운 국수를 먹으면서 하는 말이었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표현인가 싶었어요. 뜨거운 걸 먹으면서 어떻게 시원하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때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제 동생이 보내준 카톡이 떠올랐어. 얼큰한 라면을 먹고 난 뒤에 보낸 국물이 완전 시원해 라는 메시지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군요. 시원하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온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카타르시스,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결국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번역했답니다. 이거 정말 속이 뻥 뚫리는군. 완벽한 번역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의 감정은 전달할 수 있었죠. 한 달 반 동안 저는 거의 매일 밤을 원고와 씨름했어요. 때로는 한 문장을 번역하는데 하루가 걸리기도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일상적인 인사말조차 독일어로 옮기면 어색해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었답니다. 한국어는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언어였어요. 존댓말과 반말, 호칭어, 의성어와 의태어, 그리고 수많은 문화적 맥락들.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번역 원고를 출판사에 제출하던 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번역한 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었다는 거요. 한국어는 그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제 다음 작품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답니다. 첫 번역 작품이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저는 더 큰 의뢰를 받게 되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음식 에세이를 번역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온 거죠.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어요. 음식이라는 건 모든 문화의 공통분모니까요. 하지만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산 중 하나였답니다. 한국의 맛 표현은 마치 색채 팔레트처럼 다채로웠어요.
얼큰하다는 단순한 맵기가 아닌 목 넘김의 감각까지, 칼칼하다는 깔끔한 매운맛, 구수하다는 토속적인 풍미까지 담고 있었죠. 이런 섬세한 맛의 스펙트럼을 독일어로 옮기는 건 마치 고화질 사진을 흑백으로 변환하는 것 같았어요. 매운맛인데 목이 살짝 따갑고 그러면서도 속이 편안해지는 이 묘한 감각을 어떻게 독일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 친구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얼큰하다와 매콤하다, 칼칼하다의 차이를 설명해달라고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죠. 떡볶이는 매콤하고, 김치찌개는 얼큰하고, 육개장은 칼칼하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이 맛들을 구분하는 한국인들의 섬세한 미각이 놀라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식당에서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해장국을 시키고 첫 숟가락을 떴을 때였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 시원하다 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얼큰하다는 건 단순한 맛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자 감정이었던 거예요. 책에는 음식을 묘사하는 더 많은 표현들이 나왔어요. 고소하다, 구수하다, 담백하다. 이런 말들은 독일어로 옮길 때마다 그 미묘한 뉘앙스가 사라져버렸죠. 고소하다를 너디로 번역하면 너무 단순해지고 구수하다를 savory로 옮기면 그 토속적인 느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거든요. 특히 어려웠던 건 쌉싸름하다였어요. 쓴바기 무침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온 이 표현은 단순히 삐르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맛이었죠. 쓴맛인데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쓴맛이 입안에서 은은하게 퍼지면서 식욕을 돋우는 이런 복잡한 감각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었답니다. 결국 저는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일부 한국어 표현들은 그대로 독일어 텍스트에 살려두기로 한 거죠. 얼큰, 고소한, 구수한 같은 단어들을 음차해서 쓰고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는 각주를 달았어요. 마치 프랑스 요리에서 소테나 플랑베를 그대로 쓰는 것처럼요. 이 결정은 의외로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오히려 한국어 고유의 맛 표현을 그대로 접할 수 있어서 더 흥미롭다는 평가를 받았죠. 한 독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 혀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 같다고 말해주더군요. 번역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어가 얼마나 감각적인 언어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맛을 표현하는 어휘가 이토록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음식을 대하는 문화가 섬세하고 깊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이 경험은 제게 또 다른 영감을 주었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한국어의 어휘도 이렇게 풍부하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은 제가 다음으로 선택한 번역 프로젝트의 동기가 되었어요. 바로 한국의 현대 시를 번역하기로 한 거죠. 현대 시 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음식 표현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한국인의 정서가 농축된 시를 번역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도전이었죠. 하지만 이미 계약은 했고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답니다. 첫 번째 시집은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였어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첫 구절부터 저는 막막했죠. 소쩍새라는 단어를 독일어로 옮기는 것만 해도 일주일이 걸렸어요. 단순히 카크우로 번역하면 한국의 시골 밤에 울리는 그 애절한 울음소리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시인과의 인터뷰 기회가 있었어요. 시인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소쩍새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다고 하자 시인은 핸드폰으로 소쩍새 울음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한국어의 의성어들은 단순한 소리의 모방이 아니라 그 소리가 주는 감정까지 담고 있다는 거요. 소쩍소쩍 울던 소쩍새처럼 한국어에는 이런 감정을 담은 의성어들이 정말 많았어요. 두근두근, 아른아른, 울렁울렁. 이런 말들은 단순히 소리나 모습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과 분위기까지 전달하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일상적인 대화 속에 숨어있는 정서적 표현들이었어요. 마음이 쓰여요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표현의 시적인 아름다움에 감동했답니다.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하다니. 독일어로는 그저 걱정됩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말이에요. 호칭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오빠 같은 말들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관계의 친밀도와 정서를 담고 있었죠. 특히 시에 자주 등장하는 우리라는 표현은 번역하기 가장 어려웠어요. 한국어의 우리는 단순히 복수형 대명사가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말이었거든요. 우리 엄마, 우리 동네처럼 소유와 공동체 의식이 섞인 독특한 용법은 독일어로는 표현할 수 없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매일 밤 쉬고 하나하나와 씨름하면서 때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시를 읽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낀 다음 그 감정을 독일어로 다시 쓰기로 한 거예요.
완벽한 번역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시가 주는 감동만큼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게 있었어요. 한국어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이 마치 물감처럼 다양한 색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였죠. 시원하다는 말 하나로도 상쾌함, 후련함, 시원섭섭함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고, 아련하다는 말은 그리움과 아쉬움, 그리고 미묘한 설렘까지 담고 있었어요. 이런 발견은 제 번역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답니다.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이 아니라 그 감정의 스펙트럼을 독일어로 재현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때로는 한 줄의 시구를 번역하기 위해 여러 문장을 써야 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교정을 보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번역하고 있는 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 다음 도전으로 이어졌답니다. 2023년 초여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장을 받았어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독일어로 번역해달라는 제안이었죠. 부커상 수상 작가의 작품을 번역한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자 부담이었답니다. 한강 작가의 문체는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독특한 특성을 가졌어요. 특히 의식의 흐름을 표현하는 긴 문장들은 독일어의 문장 구조로는 담아내기 힘든 독특한 리듬감을 가지고 있었죠. 더구나 세대 간의 미묘한 갈등을 담은 대화에서는 존댓말과 반말의 전환이 주는 긴장감을 살려내야 했어요. 원고를 받아들고 처음 든 생각은 이건 불가능하다였어요. 한국의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는 제가 이전에 마주했던 모든 번역의 어려움이 총집합되어 있었거든요. 회사 문화부터 가족 관계, 세대 간의 갈등까지 모든 것이 문화적 맥락 속에 깊이 묻혀 있었죠. 특히 어려웠던 건 한국의 독특한 조직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가불관계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이건 단순한 상하관계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복잡한 권력 구조를 담고 있는 표현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각주로 자세히 설명을 달아야 했답니다. 회식 문화를 다루는 장면들도 번역하기 까다로웠어요. 부장님, 여기 한 잔 받으시죠. 이런 대화를 독일어로 옮기면 너무나 어색해졌거든요. 독일에서는 상사와 직원이 이렇게 술을 주고받는 문화 자체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장면들을 빼버리면 한국 직장인들의 일상이 가진 특별한 결을 놓치게 될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작가님께 직접 메일을 보냈어요. 제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한 거죠. 작가님의 답장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문화적 차이를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니까요. 이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맞아요. 직장 상사와의 복잡한 관계, 가족 간의 미묘한 긴장, 세대 차이에서 오는 오해, 이런 것들은 어느 문화에나 있는 거였죠. 다만 한국어는 이런 관계의 결을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도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바꾸었어요. 한국어의 독특한 표현들을 단순히 번역하는 대신 그 표현이 담고 있는 관계의 결을 독일어로 재현하려 노력했죠. 이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단순히 따로 번역하는 대신 그 호칭이 담고 있는 존경과 거리감을 문장 전체의 톤으로 표현하려 했어요.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올케, 형님, 동서 같은 말들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저는 이런 호칭들을 그대로 음차해서 쓰고 그 관계가 가진 특별한 의미를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내려 했답니다. 번역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번역가는 언어로 다리를 짓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놓인 계곡을 건너는 다리 말이에요. 완벽한 번역은 없을지 몰라도 그 다리를 건너는 독자들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번역본을 읽은 넷플릭스의 현지화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번역하면서 보여준 섬세한 문화적 해석력과 창의적인 번역 방식이 인상적이었다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자막 번역을 제안하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문학 번역과 자막 번역은 전혀 다른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운명이었을까요? 한국 대중문화의 폭발적인 성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문학 번역을 하면서 쌓은 경험이 자신감이 되었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넷플릭스 측이 제안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마침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독일어 자막 번역가가 부족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현실은 제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었답니다. 첫 번째로 맡은 작품은 한 로맨틱 코미디였어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연애 이야기 같았지만 대사 하나하나가 문화적 함의로 가득했죠. 친구의 전 애인은 터치할 수 없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왔을 때 저는 한참을 고민해야 했어요. 단순히 영어로는 그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문득 떠올린 게 있었어요.
예전에 본 데드풀 한국어 자막에서 엔딩 크레딧을 재치 있게 번역한 걸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요. 영화의 톤을 살리면서도 한국 정서에 맞게 위트 있게 번역한 것처럼 저도 그런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친구의 전 애인은 절대 금기야. 우리나라에선 그게 을이라는 거지. 라고 번역한 거죠. 원문에는 없는 일이라는 개념을 추가했지만 오히려 그 상황의 맥락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었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건 오징어 게임의 일부 에피소드를 번역하게 된 거였어요. 한 장면에서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난 주인공이 갑자기 반말로 바뀌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미묘한 어투 변화를 어떻게 표현할지 정말 고민이었죠. 결국 저는 대사체를 완전히 바꾸어 더 친근하고 거친 표현들을 사용했어요. 자막 감수자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지만 그 장면이 가진 감정선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변화라고 설득했답니다. 회사 배경이 나오는 장면들은 여전히 까다로웠어요. 회식이라는 문화, 직장 내 위계, 비공식적인 자리의 특별함, 이 모든 맥락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결국 저는 긴 설명 대신 독일어로 의역했어요. 독일 독자들에게 친숙한 표현을 활용한 거죠. 실수도 많았어요. 한 번은 누나가 챙겨줄게 라는 대사를 너무 직역했다가 피드백을 받았죠. 이렇게 번역하니까 마치 실제 자매 관계인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누나가 가진 특별한 의미와 뉘앙스를 살리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게 특별한 전환점이 된 작품이 있었어요. 바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의 번역이었죠. 이 작품을 번역하면서 저는 단순한 언어 전달자가 아닌 역사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대사 하나를 번역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를 공부해야 했답니다. 때로는 번역가가 역사가가 되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자막 번역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좋은 번역이란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요. 그게 바로 문화의 다리를 놓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 번역 커리어가 쌓여가면서 전 더 많은 제안을 받았답니다. 한국의 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K-팝 노래 가사를 번역해달라는 거였죠. 이건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대형 기획사의 회의실에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앞에는 새로 나올 아이돌 그룹의 타이틀곡 가사가 놓여 있었죠. 문학도 번역해보고 드라마도 번역해봤지만 K-팝 가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답니다. 첫 번째 난관은 한국어의 리듬감이었어요. 한국어 가사를 독일어로 옮기는 순간 그 경쾌한 리듬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의성어와 의태어가 만들어내는 그 특유의 음악성을 살리는 게 정말 어려웠죠. 독일어에는 의성어나 의태어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쿵쾅쿵쾅은 그나마 빰빰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아른아른, 반짝반짝 같은 섬세한 표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더구나 이런 말들이 노래의 리듬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제약까지 있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이라는 가사를 번역하다가 한참을 고민했죠. 지역하면 리듬감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의역하자니 원래의 귀여운 느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저는 독일어와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번역을 했는데 피드백을 받고 보니 영어 버전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더군요. 특히 어려웠던 건 신조어와 줄임말이었어요. 일코노미, 맵부심, 띵곡 같은 표현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코드였죠. 이런 말들을 번역할 때마다 저는 마치 아무 해독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제 고민을 알아챘는지 기획사의 한 프로듀서가 조언을 해주었어요. 번역이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그 노래를 들었을 때 현지 팬들이 느낄 감정에 집중해주세요. 이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죠. 그래서 저는 접근 방식을 바꾸었어요. 가사의 모든 뉘앙스를 옮기려 하기보다는 그 노래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감정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두근두근이란 표현을 굳이 직역하지 않고 대신 현지 청자들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그 설렘의 감정을 전달하려 했답니다. 재미있었던 건 이 작업을 하면서 한국어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한국어는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자유자재로 조합이 가능한 언어더군요. 설렘주의보, 심쿵사, 떡실싱 같은 단어들은 기존 단어들을 재치있게 조합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K-팝 특유의 팬덤 문화를 반영하는 표현들도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아미, 원스처럼 팬덤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나 아이돌과 팬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들은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는 문화적 이해가 필요했죠. 특히 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은어와 신조어는 현지 팬들의 정서를 고려한 창의적인 번역이 필요했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수십 곡의 가사를 번역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노래하는 악기라는 거요. 의성어와 의태어는 그 악기의 음색이고 줄임말과 신조어는 새로운 멜로디였던 거예요. 얼마 전 제가 번역한 곡이 독일 음악 차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완벽한 번역이란 없을지 모르지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요. 베를린의 한 문화센터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한국어 번역의 도전과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날이었죠.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답니다. 한국어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 5년간 해온 일은 단순히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었다는 거요. 저는 문화와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한국어의 독특한 표현들이 번역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좌절했었죠. 도깨비를 고블린으로 옮기면서 느낀 아쉬움, 얼큰하다를 설명하려다 겪은 좌절, 존댓말의 뉘앙스를 살리지 못해 안타까웠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번역 불가능한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저는 단순히 언어가 아닌 그 언어를 만들어낸 문화와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라는 말에 담긴 공동체 의식, 수고하셨습니다에 녹아있는 배려의 마음, 심지어 시원하다라는 말 하나에도 담긴 독특한 감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한국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특히 최근 몇 년은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오징어 게임, 하얼빈, 한강 작가의 작품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번역가로서의 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더 이상 단순히 의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이 가진 문화적 맥락과 깊이를 함께 전달해야 했으니까요. K-팝 가사를 번역하면서는 젊은 세대의 언어와 감성을, 문학작품을 번역하면서는 한국인의 섬세한 정서를, 드라마를 번역하면서는 현대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마주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야. 문화의 창을 여는 거야. 며칠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한 독일 고등학교에서 한국 문화 동아리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들의 한국어를 들으면서 문화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번역 원고가 놓여 있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젊은 시인이 쓴 디지털 시대의 사랑에 관한 시집이에요. 표현 하나하나가 낯설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이제 저는 알아요. 번역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거려. 하지만 그건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려 노력하는 그 순간마다 새로운 다리가 하나씩 놓이는 거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거리에는 이제 한국 음식점들이 즐비하고 한국 화장품 매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문화의 교류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깊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번역가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다리를 놓게 되겠죠. 저는 오늘도 키보드 앞에 앉아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에 담긴 마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건 결코 혼자만의 도전이 아니라는 거려. 우리는 모두 함께 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그 아름다운 다리를요. 지금 제 앞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선 한국의 젊은 시인들의 작품을 모아 디지털 러브라는 제목의 시집으로 출간할 예정이에요. SNS에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시들을 독일어권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베를린 대학교에서 번역으로 만나는 한국 문학이라는 강의도 시작할 예정이에요. 단순히 번역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수업이 될 거예요. 특히 K 콘텐츠의 인기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젊은 학생들과 만나는 게 정말 기대됩니다. 가장 야심찬 계획은 한국어의 마음이라는 책을 쓰는 거예요. 제가 5년간 한국어를 번역하면서 발견한 이 언어의 특별함을 하나의 책으로 엮으려고 해요. 단순한 언어 에세이가 아니라 한국어를 통해 들여다본 한국인의 세계관과 감성을 담아내고 싶어요. 특히 한이나 정 같은 한국어 고유의 정서를 어떻게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의 과정을 솔직하게 담아낼 생각이에요. 문화의 교류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어와 맺은 특별한 인연에 보답하는 길이 될 테니까요. 오늘은 독일의 번역가 키아라 씨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어가 가진 섬세한 감정 표현, 풍부한 의성어와 의태어, 그리고 문화적 깊이를 담아내는 표현력은 다른 어떤 언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함이었습니다. 얼큰하다, 칼칼하다, 매콤하다와 같은 미묘한 맛의 차이를 표현하는 어휘부터
시원하다 하나로 전혀 다른 상황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의 독특한 매력까지. 우리는 한국어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어의 어떤 표현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외국인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한국어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 우리의 언어가 가진 특별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